5년 전인 2008년 3월 월가의 투자은행인 베어스턴스가 파산합니다. 금융위기 발발 약 6개월 전이었는데요. 문제가 됐던 건 비우량 부동산 대출 채권인 서브프라임 모기지였습니다. 그러나 월가는 베어스턴스가 파산한 다음에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를 그린 영화가 있죠. 브래드 피트와 크리스천 베일 등이 출연한 영화 빅숏은 당시 월가의 탐욕을 고발했습니다. 주인공들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투자에서 부실의 냄새를 맡았고 대출 상품이 붕괴하겠다는데 돈을 겁니다. 즉 숏을 친 것이죠. 모두가 안전하다고 외치는 와중에 나홀로 위험의 편에 서는 모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에 숏 중에서도 큰 숏, 빅숏이었습니다. 영화는 월가의 탐욕에 맞선 몇몇 투자자의 성공을 그리면서 통쾌함을 안겨주지만 사실 금융위기는 대부분의 지구인들에게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베어스턴스가 무너진 지 15년이 흐른 올해 미국 캘리포니아 지방은행인 실리콘밸리 은행이 갑자기 문을 닫습니다. 공교롭게 베어스턴스 붕괴와 같은 3월 둘째 주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마치 미래에서 보고 온 듯 정확히 예견한 이가 있었는데요. 미국 뉴저지에 있는 개인 투자 업체 레이징 캐피탈 벤처스의 창립자 윌리엄 마틴입니다. 그는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2달 전에 1월 19일 트위터에 이렇게 씁니다. 예금은 빠져나가고 있다. 그런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대부분 이자 1.6%짜리 10년 만기 채권이다. 이를 지금 팔아야 한다면 손실이 불가피하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숏에 걸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시중 10년물의 채권 금리는 3%대인데요. 3%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채권이 널렸는데 굳이 1%대 이자를 받는 채권에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겠죠. 1% 채권을 팔려면 채권 원금을 깎아서 팔아야만 합니다. 실제 실리콘밸리 은행이 붕괴했던 서막은 지난 9일에 가지고 있던 채권 27조 워치를 팔아서 2조 4천억 원의 손실을 봤다고 보고하면서인데요. 이때부터 주가는 급락하고 급기야 당국에 의해 강제로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이를 예측했던 마틴 윌리엄스의 글은 현재 트위터 성지가 되어 있습니다. 숏의 대상은 실리콘밸리 은행뿐만이 아닙니다. 월가의 투자 펀드 업체 아르고넛 캐피털은 스위스 2위의 은행 크레딧 스위스에 숏을 걸었습니다. 아르고너트는 지난 4분기에만 고객 예금이 38% 빠져나간 금융기관은 모든 유럽을 통틀어서 크레딧 스위스가 유일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물론 이들이 숏을 통해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실리콘밸리 은행에 숏을 걸었던 윌리엄스는 거래 일부가 이미 실리콘밸리 은행의 폐쇄로 잠겨 있다고 밝히기도 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 15년 만에 은행의 부실 가능성에 돈을 거는 투자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빅숏의 시대가 다시 온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절은 과연 경제적으로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적어도 암호화폐와 IT 업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직전 암호화폐 전체 시가총액을 보면 2,8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1년 반 뒤인 2021년 11월에 이르면 2조 8천억 달러로 10배가 늘어납니다. 팬데믹 시기 암호화폐 루나는 0.2달러에서 최대 116달러로 580배 뛰기도 했었지요. IT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 기업에 투자하는 아크인베스트먼트의 이노베이션 ETF는 팬데믹 직전 44달러였지만 1년이 채 안 돼서 137달러로 3배 가까이 치솟습니다. 암호화폐와 테크 기업들이 큰 돈을 벌면서 이들 업체를 주 고객으로 삼았던 은행들도 반사이익을 얻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실리콘밸리 은행입니다. 이곳의 예금은 2019년 610억 달러에서 2021년 2천억 달러로 3배 넘게 늘었습니다. 암호화폐 업체를 상대하던 시그니처 뱅크나 실버게이트 같은 은행들의 성장세도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죠. 저금리라는 온실이 사라진 곳에는 바람 부는 들판이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해 금리를 올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난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세는 대단했습니다. 전설적인 연준 의장이죠. 폴 볼커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폴 볼커는 197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에 극심했던 물가를 잡아내기 위해서 정부와 시장의 압력과 비난에도 굴하지 않고 금리를 끌어올렸던 인물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을 잡아냈습니다. 일각에서는 모든 걸 부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런 모습을 이코노믹 갱스터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파월은 이런 볼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지난해 올렸던 금리 인상 속도는 4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저금리로 자라온 온실 속 화초들에게는 직격탄이 됐죠. 아크 이노베이션의 ETF와 암호화폐 시가총액은 현재 정점 대비 3분의 1 토막 수준입니다. 580배 올랐던 루나는 현재 0.00014달러에 거래되면서 사실상 붕괴했습니다. 기업들은 현금이 떨어졌습니다. 은행에 맡겨뒀던 예금을 빼쓰기 시작했는데요. 실리콘밸리 은행의 예금액은 정점 대비해서 수백억 달러 감소했습니다. 문을 닫기 직전에 몰렸던 출금 요청은 하루에만 420억 달러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웬만한 은행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실리콘밸리 은행과 실버게이트, 시그너처 뱅크 등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에 대한 픽조세의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은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은행에 맡긴 내 돈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빨리 가서 돈을 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일종의 눈치 게임입니다. 내가 마지막이라면 돈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먼저 빼야 하는 상황이 오면 소위 뱅크런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은행은 한 번 신뢰를 잃으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중소은행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데요. 미국인들은 지금 작은 은행에서 돈을 빼서 큰 은행으로 옮겨 담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미국의 은행 한두 곳이 더 무너진다면 뚝이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 여파가 어디까지 갈지는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정부와 업계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하는 일은 고급 경제 이론이 아닙니다. 일종의 심리 게임인데요. 불안해하는 시장과 믿음을 주려는 정부의 대결입니다. 제닛 옐런 장관이 미국 은행은 튼튼하다, 미국인들은 내 돈을 언제든 인출할 수 있다 라고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만 많은 이들은 이 대목에서 2007년을 떠올립니다. 당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은 서브프라임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서브프라임이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미치는 영향도 커지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미국 정부는 현재 몇 군데의 은행이 더 무너지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불안한 은행은 퍼스트 리퍼블릭이라는 은행인데요. 실리콘밸리 은행과 마찬가지로 IT 기업 고객들이 많은 곳입니다.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14일 월가의 황제라고 불리는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 그리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예금보험공사 의장을 불러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다이먼 회장은 회의 후에 한 은행 행사에 참석해서 다른 은행의 협조를 이끌어내죠. 그리고 그 다음날 JP 모건을 비롯한 11개 대형은행은 300억 달러, 우리 돈 39조 원을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에 예금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은 안정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퍼스트 리퍼블릭의 주가는 지원받은 이후에만 30% 하락했습니다. 지원 금액보다 불신의 크기가 더 컸기 때문인데요. 퍼스트 리퍼블릭에서 빠져나간 예금은 지난주에만 890억 달러에 이릅니다. 다이먼과 은행업계 동료들이 지원한 자금 300억의 3배에 이릅니다. 같은 시간 유럽에서는 크레디트 스위스의 붕괴를 막기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크레디트 스위스는 한때 전세계 부호들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는 믿을만한 은행이었지만 현재는 유럽 금융계의 문제아가 된 곳입니다. 스위스 정부는 현지 1위 은행인 UBS에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UBS는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2008년 이후 금융업계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적어도 당장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붕괴하는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행들은 고금리라는 들판에 서 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의 상황이 해결됐다고 해서 미국 중소은행들의 유동성 고통이 사라질지는 의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크레딧 스위스 인수로 오히려 UBS가 위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요?